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오후, 회색빛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던 서울의 한 외곽거리. 차가운 콘크리트 인도 위에 피가 살짝 배어나온 채 한 마리의 진돗개가 쓰러져 있었다. 흰 털은 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졌고 뒷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다.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눈빛은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이든 마지막 숨이든. 으악! 강아지잖아. 한 중년 여성이 흘립 보고는 얼굴을 찌푸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가 버렸대. 불쌍하긴 한데 난 걔 알레르기 있어. 또 다른 남성은 강아지를 본 순간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찍더니 SNS에 글을 남기고는 그냥 사라졌다. 오늘도 서울 거리에서 유기견을 목격. 제발 이런 일 좀 사라졌으면.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발걸음을 멈춰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진돗개는 서서히 눈을 감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노란 패딩을 입은 조그마한 소년이 다가왔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이름은 유진이었다. 한 손엔 따뜻한 어묵 국물을 든 채 다른 손엔 찢어진 만화책을 들고 있었다. 어, 너 왜 여기 있어? 유진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진돗개의 눈을 바라보았다. 걔는 눈을 살짝 떴다. 그 눈빛 속에는 고통보다도 의외로 안도감 같은 게 담겨 있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유진은 자신의 어묵 국물을 뚜껑에 털어 진돗개 앞에 놓았다. 이거라도 먹어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주변 어른들은 지나가며 수근거렸다. 요즘 애들은 저렇게 감성만 앞세우지. 괜히 만지면 병 옮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진돗개의 몸에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그리고 바로 주머니에서 오래된 피처폰을 꺼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긴급전화 119는 눌릴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기 강아지가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응급 상황으로 접수된 신고는 동물구조센터와 연결되었고 센터 직원은 곧바로 출동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출동 중이던 구조 차량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길이 막히는 바람에 구조가 지연되고 만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날은 어둑어둑해졌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다. 유진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진돗개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손으로 조심히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다. 이름 없어? 그럼 내가 하나 지어줄게. 너 눈이 되게 예쁘니까. 하늘이 어때? 하늘처럼 예쁜 눈이니까.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나타난 낡은 회색 펜.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내렸다. 둘 다 후줄근한 옷차림에 한 명은 담배를 입에 문 채였다. 그들은 진돗개를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야, 이거 순종 같은데? 병원 데려가서 고치면 꽤 값 나가겠는데? 유진은 본능적으로 진돗개를 품에 안았다. 안 돼요. 얘는 지금 구조받기로 했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었다. 꼬마야, 그딴 구조는 기다려봤자 안 와. 우리한테 맡겨. 더 좋은 데로 데려가 줄게. 그들의 눈빛은 결코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 유진은 재빨리 피처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 찍었어요. 경찰에 넘길 거예요. 번호판도 찍었어요. 그 순간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다. 재수 없는 꼬맹이네. 가자. 차는 급하게 사라졌고 유진은 무너질 듯 안도의 숨을 쉬었다. 진돗개 하늘이는 그의 품속에서 가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구조센터 차량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몸은 점점 식어갔다. 유진은 자신의 두 손으로 하늘이의 몸을 꼭 안고 조심스럽게 등을 쓸어내렸다. 작지만 따뜻한 그의 체온이 하늘이에게 닿자 걔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고 작게 낑낑거렸다. 조금만 참아. 이제 진짜 괜찮을 거야. 드디어 구조센터 차량이 눈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두 명의 직원이 재빨리 들것과 장비를 들고 내렸다. 여기 있군요. 구조 신고한 분이 너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얘 이름은 하늘이에요. 제가 지었어요. 직원들은 숙련된 손길로 하늘이를 조심히 들것에 실었다. 강아지는 약간 몸을 떨며 낑낑 소리를 냈지만 더는 공포에 떠는 눈빛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진을 바라보며 안도하는 듯한 눈이었다. 구조 잘하셨어요. 용감하네. 직원 중 한 명이 유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이렇게 추운 날 아이가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런데 하늘이는 죽진 않죠? 직원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최대한 치료해볼게. 다리는 부러졌지만
아직 희망 있어. 다만 치료비가 많이 들 거야.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괜찮아. 너는 오늘 정말 큰일 했어. 나머지는 어른들이 처리할게. 하지만 유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구조 차량이 떠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늘 위의 온기와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따뜻함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은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너 혼자서 신고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남자들한테 대들었단 말이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는 나를 믿었어요. 내가 지켜줘야 했어요.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유진을 안아주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다음 날 유진은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섰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하늘이를 구조한 장면, 그리고 낯선 남자들과 대치한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꼬마 영웅의 감동 실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과 사진들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유진의 조그마한 행동은 서울 곳곳의 사람들에게 도달했고 뉴스 프로그램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구조센터로는 치료비를 보태고 싶다는 후원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이의 몸에서 발견된 작은 문신 자국. 직원 중 한 명이 그것을 발견하고 말했다. 이거 혹시 실종된 군용견 케이크 오롱사 아니야? 그 말에 구조소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강아지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그날 저녁 구조소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고 군복은 오래되어 있었지만 단정하게 다려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하늘이라는 강아지 여기 있습니까? 구조소에 들어선 군복 차림의 남자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단번에 하늘이를 찾아냈다. 저 개 맞군요. 그는 중얼거렸다. 케이구렁사 별명은 패기 실종된 지 8개월입니다. 직원들과 유진은 깜짝 놀랐다. 이 강아지가 군견이었다고요?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백이는 군사작전 중 실종됐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탈출한 것으로 추정됐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찾았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요. 그 순간 하늘이 아니 백이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어딘가 익숙한 기색이 어렸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르다가 백이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기억하는 거야. 남자의 눈가가 젖었다. 난 상병 박민수야. 내 파트너였어. 유진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하늘이는 저랑 계속 지낼 수 없는 거예요? 박상병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은 더 이상 군용견이 아니야. 임무는 끝났고 정부에서도 백이를 전역 처리했어. 너처럼 그를 위해 싸워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맞아. 유진은 놀란 듯이 눈을 깜빡였다. 정말요? 하늘이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너희 둘은 이제 더 조심해야 해. 백이에게 상처를 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 그 순간 구조소 문이 쿵 하고 열리며 어젯밤 그 길거리에서 유진을 위협하던 남자 중 하나가 들어왔다. 여기 있다더라. 그 개. 직원들이 당황하며 막으려 했지만 남자는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백이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확실하군. 우리 놈이 맞아. 박상병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지요? 우리 개라고. 예전에 키우던 놈이었어. 잃어버렸을 뿐이지 돌려받으러 왔어. 박상병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 개는 군용견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군요. 문신이 뭐 어때서? 그딴 건 가짜로도 만들 수 있지. 유진은 두 손을 불끈 쥐었다. 거짓말 하지 마요. 하늘이 아니 백이는 당신을 무서워했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 손에 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주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 앞을 가로막았다. 박상병은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조용히 찍어두었다. 이 장면 다 녹화됐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남자는 욕설을 퍼붓다 결국 밀려나듯 구조소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일 그냥 안 넘길 거야. 후회하게 해줄게. 그날 밤 유진은 다시 한번 하늘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그날 이후 유진의 일상은 예전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 근처에는 낯선 차량이 며칠째 서 있었고, 밤에는 누군가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엿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유진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봉투 하나, 안에는 종이 한 장만 있었다. 개를 넘겨. 아니면 유진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란 걸. 아침 햇살이 창가를 스치고 있었지만 유진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책상 위에 그 봉투,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날카롭고 불안정했다. 마치 급하게 그러나 분노에 휩싸여 써내려간 듯한 필체였다. 개를 넘겨. 아니면 유진은 종이를 아버지에게 보여줄까 고민했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다. 하늘이 때문에 걱정하시겠지. 난 괜찮아. 이건 내가 지켜야 해.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유진은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다는 걸 느꼈다. 하늘아, 왜 그래? 강아지는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유진이 문을 열자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진군 댁인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보호소 관련 민원 조사를 맡은 사람이에요. 최근 구조된 개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하늘이? 맞죠?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신분증 있으세요? 남자는 웃음을 잃지 않으며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한눈에 이상함을 느꼈다. 신분증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발급 날짜, 마크, 기관 이름, 뭔가 어설펐다. 죄송한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저는 개에 대한 얘기는 못해요.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지. 그때는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워, 유진군. 개 한 마리 때문에 감당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문이 닫히자마자 유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가짜야. 그 사람 무조건 관련이 있어. 그날 밤 유진은 박상병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걸 말하고 종이와 그 남자까지. 유진아, 그건 위협이야. 장난이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아니요. 그럼 하늘이가 다시 어딘가로 끌려갈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상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들은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단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늘이도, 유진도, 누구도. 며칠 후 유진은 일부러 하늘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몇 시간 동안 평범한 산책을 가장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한 남자가 멀리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그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다가갔다. 너희가 하늘이 쫓던 놈이지? 그는 박상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경찰 2명이 나타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건 녹화 중이야. 불법 감시, 협박, 사기까지. 넌 끝났어.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카메라는 증거로 압수됐고 위협 문자의 발신지도 추적되어 곧장 용의자들의 아지트까지 찾아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아지트에서 발견된 컴퓨터의 파일들이었다. 실종된 군견 판매 리스트. 그 안에는 이름도 코드명도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K구룡사, 백이, 기각 후 민간 전용 리스트에 등록된 법. 박상병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니었어. 백이는 누군가에게 팔릴 뻔한 거였어. 그리고 유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어쩌면 더 많은 개들과 사람들을 구하는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유진은 하늘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너 백이었구나. 군견이었어? 하늘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래, 그게 나야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박상병은 진지한 얼굴로 노트북을 넘기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어. 하늘이는 군에서 실전 훈련을 받은 고급 군견이었어. K라임 부대에서도 성능이 뛰어난 개체로 평가됐지. 하지만 작전 중 다리가 부러지면서 전력 외 판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버려진 거예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안락사 처리. 하지만 여기서 꼬였어. 그 이후 기록이 조작됐고 백이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됐어. 유진의 손이 움찔했다. 누군가가 하늘이를 살려놓고 몰래 팔려고 했던 거네요.
맞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수십 마리의 군견이 치료 불가라는 이유로 목록에서 빠졌고, 그중 일부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해외로 팔려나간 정황이 있어. 박상병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그런 고리의 증거이자 생존자야. 그리고 내가 그 고리를 끄는 거고. 그 말에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저 쓰러진 개를 도운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사건의 실마리가 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유진과 박상병은 하늘이를 데리고 군부대의 정수의사를 찾았다. 하늘이를 담당했던 수의사 최대위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이 녀석 백이잖아. 살아있었구나. 알고 계셨나요? 작전 도중 지뢰 잔해에 다리를 다친 이후 안락사 판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누군가가 백이를 데리고 사라졌어. 난 그냥 죽은 줄만 알았지. 유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그때 백이를 데려간 사람은 군 내부 사람이었을 수도 있나요? 최대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다고 봐야지. 군견을 반출하려면 내부 허가 없인 불가능해. 그럼에도 아무 기록도 없이 사라졌다는 건 박상병은 조용히 말했다. 안에서 누군가 움직인 거야. 며칠 뒤 하늘이를 둘러싼 진실은 뉴스 보도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전직 군견 불법 거래 의혹, 구조된 배기통의 전모 드러나 어린아이의 작은 행동, 군 내부의 어두운 실태를 밝히다. 유진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인터뷰에 나왔다. 그는 말한다. 하늘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다친 채로 버려졌는데 그냥 지나치는 건 누가 되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전국에 큰 울림을 줬다. SNS에는 해시태기, 작은 영웅 유진, 하늘이 기적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부산의 낡은 창고, 무전기가 울렸다. 코드명 K라이롱사가 언론에 노출됐다. 남은 리스트 전부 폐기하고 접선 대상들을 이동시켜. 낡은 책상 위에는 또 다른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K93, 무풍, 훈련 완료, 판매 보류 중. 밤이 깊어지고 유진은 침대에 누워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된 하늘이는 유진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따뜻한 숨결은 마치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에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뉴스 보도가 나간 이후 낯선 시선들이 학교 주변에서 느껴졌다. 모자를 둘러쓴 낯선 남자가 골목에서 그를 따라온 적도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 꽂힌 편지를 발견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도 배기처럼 사라지고 싶니? 유진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 이 모든 걸 보고 있었다. 누군가 너를 감시하고 있어. 그날 밤 박상병에게 연락을 취했다. 형, 나 좀 무서워. 박상병은 즉시 유진의 집으로 달려왔고 메모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누군가 너를 감시하고 있어.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해. 그날 밤 유진과 가족은 경찰의 보호하에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하늘이는 낯선 장소에 불안해했지만 유진이 옆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금세 차분해졌다. 며칠 후 박상병은 비밀리에 조사하던 팀을 통해 정보를 얻어냈다. 불법 군견 거래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군 출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현재 동물 재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장소를 운영 중이었다. 유진, 이 조직은 단순한 동물 밀매상이 아니야. 일부는 실험용으로, 일부는 해외 경호기업에 팔려가. 그리고 훈련 실패견은 그냥 버려. 하늘이도 그런 식으로 버려졌겠네요. 그래. 하지만 네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위출된 것이다. 그날 밤 하늘이는 평소와 달리 자꾸 창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유진이 커튼을 살짝 젖히자 누군가 담벼락 너머로 사라졌다. 보호 조치가 있던 곳인데 이미 노출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창문 틈 사이에 끼워진 또 다른 쪽지가 발견됐다. 이번엔 더 짧고 더 무서웠다. 다음은 너. 유진은 처음으로 하늘이를 껴안고 울었다. 내가 괜히 널 구조한 걸까? 하지만 하늘이는 그의 눈물을 혀로 핥으며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야. 끝까지. 이후 사건은 정부까지 닿았다. 여론의 분노가 커졌고 새 국방부는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 놀라운 사실이었다. 군견 판매와 안락사 데이터 조작에 연루된 간부들이 수십 명에 달했으며 그중에는 훈장 수상자도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이름은 보고서 곳곳에 남아 있었다. 사건의 최초 제보자이자 구조자 유진만 10세.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하늘이의 귀에 삽입된 오래된 칩을 분석한 연구원은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냈다. 이 칩, 보통 군견용이 아니에요. 암호화된 위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최근까지도 어디론가 송신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기록은 현재 버려진 것으로 알려진 비밀 군사 실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박상병이 중얼거렸다. 하늘이는 누군가의 추적기였던 거야. 유진은 작은 손으로 하늘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추적기였다고 해도 널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하늘이는 조용히 유진의 손에 코를 묻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의심도 없었다. 믿음은 이미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박상병은 정보 분석팀과 함께 칩에서 나오는 신호를 추적했다. 신호의 마지막 위치는 강원도 깊은 산 속에 폐쇄된 군사시설, 기록상 이미 5년 전 폐쇄된 곳이었다. 형, 거기 가보면 안 돼요? 안 돼. 위험해. 거긴 민간인 접근 금지야.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은 몰래 짐을 꾸렸다. 하늘이도 이상하게 낌새를 챘는지 집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같이 갈 거야? 하늘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눈을 깜빡였다. 야. 새벽. 유진과 하늘이는 첫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조심스레 걷는 두 그림자. 하늘이는 낯선 공간임에도 어딘가를 향해 정확히 걸었다. 마치 기억하고 있는 듯이. 그리고 낡은 철조망 너머 녹슨 철문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사시설 F07, 마츠. 철문은 열려 있었다. 긴 통로 끝 어두운 복도 속을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선두로 걸었다. 유진은 손전등을 비추며 뒤를 따랐다. 지하로 이어진 계단. 그리고 한 분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가 멈췄다.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렁거리는 모습. 유진이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엔 케이지, 철창 안에 갇힌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 감시 카메라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이곳은 폐쇄되지 않았다. 이곳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그 순간 뒤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었다. 유진은 하늘이를 안고 뒤쪽 계단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좁은 환기통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기어갔을 때 밑에서 사람들 대화 소리가 들렸다. 왜 이렇게 신호가 새졌지? 또 누가 근처에 있나? 설마 지난번 걔 하늘이냐? 이름이 들린 순간 유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은 하늘이를 알고 있었다. 겨우 빠져나온 유진과 하늘이는 근처에 버려진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하지만 유진은 잠들 수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 있던 건 단순한 훈련소가 아니었다. 다음날 그는 박상병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처음엔 크게 화를 냈지만 곧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네가 찾아낸 건 단순한 구조견 문제가 아니야. 이건 국가가 덮은 실험의 흔적이야. 며칠 후 정부는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군견을 이용한 비인가 약물 실험, 신경 조작 및 명령 주입 실험, 실패한 개체는 폐기 대상, 그리고 하늘이는 그 실험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유진은 뉴스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하늘이는 단지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었고 버려진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했고 저를 지켜줬어요. 그의 말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인터넷과 방송은 유진과 하늘이의 사진으로 뒤덮였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군견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폭주했다. 그라츠. 그러나 그날 밤 유진은 또 하나의 의문을 떠올렸다. 형, 그런데 왜 하늘이는 우리 집을 향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박상병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게 누굴 부르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유진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번호는 없었고 단 하나의 메시지만 도착했다. 하늘이는 우리가 만든 것이야. 곧 데리러 간다. 메시지를 본 유진은 손이 떨렸다. 데리러 간다고? 박상병은 즉시 보안팀에 연락을 취하고 유진 가족의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주변엔 이상한 SUV 차량이 몇 차례 모습을 드러냈고 하늘이는 계속 창가에서 으르렁거렸다. 누구야? 널 다시 데려가려는 사람들? 다음날 새벽. 다음날 새벽. 박상병은 유진과 하늘이를 몰래 서울 외곽의 보호시설로 이송했다. 거기에는 군이 특별히 운영하는 증인 보호소가 있었다. 그러나 도착한 순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늘이를 보호한다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여길 알고 있던 자들이 들어왔었어. 감시 카메라 기록에는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새벽 3시에 침입했다가 사라진 장면이 남아 있었다. 아, 그날 밤 유진은 꿈을 꿨다. 하늘이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맴돌았다. 실패했네. 감정 억제가 안 됐어. 하지만 기억을 지우면 다시 시도 가능해. 이건 정부가 알면 끝이야. 묻자. 유진은 소스라치게 깼다. 숨이 막혔다.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 순간 하늘이가 다가와 유진의 얼굴을 핥았다. 그러고는 방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응. 정전. 모든 불이 꺼졌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손전등을 켰다. 창밖엔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쿵쿵 복도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박상병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여기서 나가자. 지금 바로. 하늘이와 유진 그리고 박상병은 지하 비상통로를 통해 탈출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어린아이의 크기였다. 유진이 지하 통로 중간에 멈춰섰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유진 또래의 소녀. 하얀 눈동자, 말없는 표정, 그리고 손에 들려있던 작은 장치. 하늘이의 목에 달렸던 칩의 복사본이었다. 하늘이는 나랑 같이 있었어. 실험 동기였어. 소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 아이는 네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 내 이름은 뭐야?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실험 번호로 불렸어. C29. 하지만 네가 하늘이를 안아줬을 때 나도 기억났어. 따뜻함이 뭔지. 하늘이는 소녀 옆에 조심히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꼬리를 흔들었다. 얘가 널 기억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남겨졌던 실험체였어. 넌 하늘이를 살렸고 나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소녀는 유진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엔 진짜 정보가 있어. 누가 우릴 만들었는지, 왜 우릴 버렸는지. 하지만 그걸 공개하면 넌 위험해질 거야.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모두와 함께 밝혀야지. 숨기면 다른 하늘이와 너 같은 아이들이 또 생길 거야.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고 떨리는 미소. 그 순간 뒤편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상병이 소리쳤다. 뛰어! 지금!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은 셋이었다. 소년, 개, 그리고 실험소녀.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진실을 들고 있었다. 박상병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망친 세 사람과 한 마리 개는 깊은 산속의 낡은 오두막에 몸을 숨겼다. USB는 유진의 손에 고이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진실이 있었다. 파일을 열어볼게. 박상병이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다. Project HE Harmony Experiment 파일을 열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차가운 실험실과 투명한 유리관에 갇힌 동물들,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 동기화를 통해 최적의 생체 감응 병력을 만든다. 진돗개의 유전자와 유아기의 감정 연결 실험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상 H 엉정일은 높은 공감 능력과 희생 본능을 보이며 하늘이 유진은 속삭였다. 너였구나. H 엉경윈. 파일 속에는 박상병도 몰랐던 정부 부처 로고와 민간 기업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다. 그중엔 동물의학 대기업인 한서바이오텍 그리고 국가감시국 실험국의 문서도 있었다. 우릴 지켜본 이유가 있었네. 진짜로 누군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박상병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뉴스에 넘겨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돼. 우리가 가진 건 폭탄이야. 바깥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몇몇 블로거들이 유진이 SNS에 올렸던 사진과 글, 그리고 하늘이와의 영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순수한 구조 이야기는 퍼져나갔고 감동적이라며 공유되었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막으려 했다. 그날 밤 오두막 근처에서 드론이 날아들었다. 위치 노출됐어.
빨리 움직여야 해. C2군은 순간 재빨리 손목의 장치를 조작했다. 이 드론, 우리를 감시하던 놈들 거야. 내가 신호를 왜곡시킬 수 있어. 하늘이는 으르렁거리며 드론을 쫓아 달렸다. 그 순간 쾅! 드론이 폭발했다. 누군가 자폭 명령을 내린 거야. 박상병은 이를 악물었다. 우리 말 막으려는 놈들이 진짜로 존재해.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한 언론사 기자를 몰래 만나 USB를 건넸다. 기자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파일의 내용과 영상, 실험 이름, 정부 로고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진짜면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들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요.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해요. 하늘이랑 언니 C군은 누군가 말해주길 기다렸으니까요. 며칠 후 KBS, MBC, JTBC 모든 방송이 동시에 하나의 영상을 내보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은 정부가 기밀로 숨겨온 생체 실험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하늘이의 영상, 아이들의 실험 기록,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려 했던 계획,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SNS에는 수많은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다시 하늘이를 지켜라, 아이들의 진실, 멈춰진 실험. 그러나 그 직후 유진 가족의 집이 침입당했고 기자는 잠적했다. 누군가는 진실을 밝히려 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행동이 시작한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작은 마음, 큰 세상을 바꾸다.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일주일.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뉴스, 라디오, 유튜브, SNS에는 단 하나의 이야기만이 넘쳐났다. 진돗개 하늘이와 실험 아이들 이야기. 감정을 공유하는 군사 실험? 정부 끝내 침묵. 국민들은 분노했고 감동했고 무력했고 동시에 행동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앞에는 하늘이 사진이 걸렸고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지켜라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 그날 유진과 C1군은 가명을 쓰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마이크 앞에서 진실을 전했다. C1군은 또렷이 말했다. 우리는 감정을 시험당했던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믿고 싶어요. 작은 아이의 손길 하나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유진은 하늘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하늘이는 누구보다 따뜻한 친구예요. 그의 다리, 그의 상처는 누군가의 탐욕이 만든 거예요. 그 순간 방송국 안으로 특수요원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은 기자가 아닌 장관을 체포하러 왔다. 검은 양복의 검찰 관계자가 선언했다. 국가 실험 악용 및 은폐, 위법 생체 연구 혐의로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전국은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 흘렸다. 진실은 묻히지 않았다. 한 달 후, 유진은 교복을 입고 등굣길에 하늘이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기적처럼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하늘이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하늘이다. TV에 나왔던 개다. 하늘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C119. 아니, 이제는 본명인 지은으로 불리는 소녀는 유진의 옆집에 살게 되었다. 그녀는 보호 대상에서 가족처럼 받아들여졌고 처음으로 생일 파티도 열었다. 정부는 특별 기금을 만들어 피해를 본 아이들과 동물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설립했다. 그 이름은 하늘센터. 아픔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곳엔 하늘이의 동상이 있었고 유진과 지은은 매주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이들이 말한다. 하늘이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네가 마음을 열면 세상이 바뀌거든. 마지막 장면.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 위. 하늘이는 유진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누워있다. 지은은 하늘이의 앞발에 살며시 꽃을 놓는다. 유진이 속삭인다. 하늘아, 넌 세상을 바꿨어. 그리고 나도 바꿨어.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이젠 우리 차례야. 아이들이, 동물들이 슬퍼하지 않게 우리가 지킬게. 하늘이의 꼬리가 살짝 흔들리고 카메라는 그 위로 부드러운 바람을 비춘다.